네, SF로 보는 미래 5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최초의 SF 소설이라고 이야기되는 메어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메어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에 이어서 또 다른 SF 소설이죠. 19세기에 이루어진 또 다른 SF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괴물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는 괴물은 어떤 존재인가, 과학기술의 발달과 괴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우리가 20세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죠. 질 베른이라고 하는 정말 불세출의 SF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 것이고요. 오늘 이제 시간이 된다면 이제 아마 그 해저 이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하고 조금 이어볼까요? 예, 아시다시피 프랑켄슈타인이 보여준 건 결국 인간을 만든다라고 하는 창조주 인간이 얼마나 괴물스러운가 라는 거였어요. 즉 인간이 어떤 존재를 만든다라고 하는 인조라고 하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괴물성에 대한 이야기가 메어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로 작용했었습니다. 결국 인간이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과학기술 이라고 할 수 있는 뭔가 동물전기와 같은 그런 이론들은, 갈바니즘과 같은 이론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 생명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기괴한 괴물을 만들어내는데 불과했습니다. 이것처럼 메어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이 보여주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인간을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가까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에서 바라보면 결국 19세기 이래로 과학기술이 발달한 제국이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식민지 를 일방적으로 침탈하면서 동시에 그런 식민지를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해왔던 그런 역사하고 연결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반성을 우리가 모험과 항해 시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 같이 지적했었습니다. 결국 모험하고 탐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보면은 우리가 왜 탐험가 피어리 대단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아문센 굉장히 대단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피어리나 아문센이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 한 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최단거리를 만들어내면서 미지의 세계를 개척함으로써 인간의 지식을 확장시켰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인도를 점령하고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물론 그 사람들이 점령한 건 아닙니다만 인도를 점령하고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아시아를 점령하는 그런 식민지 개척의 이론으로 이어지게 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기술 발전이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인간의 삶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든다. 우리가 옛날 세종대왕보다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처럼 결국 기술 발전이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여유롭게 한다.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기술 발전이 가능하도록 만든 이면 속에는 무단으로 식민지를 개척하고 무단으로 우리가 백인이니까 우리가 너네를 문명화 시켜줄게. 우리가 백인으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이 너네 미개한 흑인들 또는 너네 미개한 황인종들을 개발시켜줄게, 개척시켜줄게 라는 논리로 식민지를 마구마구 개척했던 그런 역사가 가로놓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메어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과 함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질문했던 건 결국 괴물이라는 건 무엇일까?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존재를 괴물이라고 바라보는가? 과연 괴물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의 타자인가? 아니면 문명 자체가 현대 과학기술 자체가 괴물은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즉 괴물은 정말 괴물인가? 아니면 괴물의 창조주인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인가? 과연 진짜 괴물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었죠. 자, 이 질문과 연계해서 오늘은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이스 스티븐슨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소설 자체는 1880년대니까 19세기 후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19세기 후반에 쓴 소설이고요. 스티븐슨의 소설로 여러분이 더 많이 알고 계신 건 아마 보물
보물섬 같은 그런 모험 소설일 거예요. 이것처럼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이 지키 박사와 하이드 씨는 뭐 우리가 흔히 사이코패스와 관련된 그런 뭐 이야기에서도 많이 언급하고요. 동시에 이중인격이라고 얘기하죠. 그 인간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중인격이 동시에 있는 이중인격 소설, 이중인격 서사로서도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소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키 박사와 하이드 씨의 줄거리를 좀 말씀드려보면 이 소설은 길지 않은 소설이에요. 단편 소설에 가까운 그런 소설인데요. 이거 보면 상당히 재밌게 읽힙니다. 자, 처음에는 어터슨이라는 사람이 주요한 서술자예요. 이 어터슨이 친구인 지키 박사를 굉장히 걱정을 해요. 어터슨은 변호사인데 지키 박사가 어터슨한테 어떤 유언장을 새로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긴 유언장을 보니까 지키 박사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든 재산을 하이드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남겨주겠다라고 하는 유언장인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묻는 거죠. 아니, 지키 박사 너하고 하이드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네가 모든 재산을 하이드한테 넘기냐라고 했더니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하이드라는 사람은 자기 이제 사람들한테 들어봐요. 자기 사촌도 막 이 하이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이 하이드라는 사람은 생긴 것도 되게 왜소하고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도 젊은 사람 같지 않고 굉장히 뭐랄까 왜소한 체격에 되게 뒤틀린 얼굴을 하고 있는 굉장히 이상하고 기괴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이드가 생긴 것만 이상한 게 아니고요. 하는 행동도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사촌이 들려준 얘기에 따르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어느 날 하이드가 길을 가는데 앞에 여자애가 쓰러져요. 여자애가 이제 지나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니까 그 어린 여자애를 밟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길에 엎어진 여자애를 일으켜주는 게 아니라 걔를 밟고 지나가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이 하이드라는 사람은 대단히 행동이 거칠고 술도 마구 마시고 온갖 여자들도 쫓아다니고 되게 막 뻑하면 싸움을 일으켜서 막 이렇게 사람을 치고받고 특히 자기보다 약한 존재들을 괴롭힙니다. 자기보다 약하고 어린 존재들을 막 괴롭히는 그런 악한이에요. 이런 악한한테 지키 박사가 꼼짝 못하고 뭔가 재산도 물려준다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키 박사가 왜 이러지 막 그러면서 지키 박사를 걱정합니다. 더구나 지키 박사의 하인들도 얘를 찾아와서 박사님 이상합니다. 변호사님 너무 이상해요. 우리 지키 박사님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실험실에서 이상한 막 신음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실험실에서 가끔씩 이 하이드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는 온갖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되게 이상해요라고 얘기하니까 더더욱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같이 친구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고민을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같이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도 이 레니언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 의사인 또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이 친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더니 이 레니어라는 사람이 그 지키 그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실험에 빠져 있어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 무슨 실험인데 라고 했더니 이 지키 이 사람이 인간에게서 인위적으로 인격을 분리시킬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고 싶어 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야, 그런 약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 그 말도 안 돼. 지킬이 그런 실험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가? 그냥 생각하고 말았어요. 자, 어느 날 지킬이 점점 그러니까 막 초췌해지고 집 밖에도 잘 안 나온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서 들려온 소문이 뭐냐면 이 하이드라고 하는 젊은이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이드라는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어떤 커루라고 하는 귀족과 마주쳤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 커루라는 귀족을 살해해버렸다는 거예요. 잔인한 마법으로 살해해버렸고 그리고 이 하이드가 살인죄로 현재 수배령이 내려져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드디어 지키 박사가 하이드에게서 벗어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안심을 했는데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지키 박사도 이제 열심히 뭔가 외부 활동을 하려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막 봉사도 하고 되게 막 좋은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킬이 정상으로 돌아오나 보다 싶었는데 갑자기 또 지킬이 안 보이고 계속해서 이제 막 이렇게 갇혀있는 생활을 하는 듯 보이면서 잘 안 나타나더니 어느 순간 지킬이 더 이상 안 보이고 내가 산책하다 우연히 지킬 박사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는 그 지킬 박사의 친구였던 레니어라는 의사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레니언이 왜 죽었지 막 걱정을 하고 지킬은 괜찮을까 막 걱정을 하는데 어느 날 하인이 막 오더니 박사님 이상해요. 진짜 큰일 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하고 같이 지킬 박사의 집에 가가지고 문을 막 두드려요. 지킬 박사의 막 실험실을 두드리는데 안 열려줘요. 억지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갑자기 총소리가 팡 하고 나는데 팡 하고 나고 죽어 있는 건 하이드인 거예요. 즉 지킬 박사의 실험실 안에 하이드 씨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거기에 레니어 박사가 쓴 수기하고 그다음에 지키 박사가 남긴 유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그걸 읽음으로써 이제 모든 사연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 후반부 이야기는 지키 박사의 유서하고 레니어라는 의사가 남긴 그
이야기예요. 그 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의사의 수기에 따르면 이 의사는 지킬이 성과 악을 분리할 수 있다. 인간 내면에 있는 성과 악을 분리해서 인격을 분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인격을 분리하면 인격의 외부가 달라질 것이다. 즉 선한 자의 인격과 나쁜 자의 인격이 각각 얼굴로 나타나면 그 얼굴은 다른 얼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아요. 그런 게 절대 가능할 리 없어. 그런 약물이 있을 리 없다라는 생각으로 믿지 않았는데 어느 날 레니어라는 이 의사가 그 지키 박사의 편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밤에 지키 박사의 편지를 받는데 그 편지에 의하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우리 집에 가서 네가 만약 나를 도와주고 싶다면 우리 집에 가서 어떤 실험실에 있는 어떤 서랍을 통째로 가지고 와서 내 심부름꾼한테 좀 넘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레니어가 그러니까 지킬의 이제 말을 들어줘요. 그래서 그 실험실에 가가지고 서랍을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이드가 그걸 가지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하이드가 이제 그 서랍에서 물건을 꺼내더니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조제를 해요. 조제를 하고는 묻는 거예요. 너 여기서 내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래? 아니면 너 도망갈래? 라고 물어봐요. 어쨌든 의사가 나 끝까지 보겠다라고 하니까 하이드가 그 순간 약물을 먹는데 약물을 먹으면서 하더니 하이드가 지킬로 변하는 거예요. 즉 그걸 보고 레니어가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지킬이 얘기했던 그 실험이 성공한 거예요. 인간 내부에 있는 선과 악을 분리해서 다른 외형을 갖게끔 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그걸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하이드가 곧 지킬이라는 걸 알고 너무 놀란 나머지 레니어가 이제 병을 알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 거예요. 자, 그 사실이 드러났고요. 이제 지킬의 유서를 통해서는 드디어 모든 일이 밝혀집니다. 즉 지킬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50대의 신사예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인사성도 좋고 예의도 좋고 사람들한테 관계도 좋고 도덕적이고 명예도 알고 너무너무 긍정적인 사람인데 이 50대의 신사인 지킬이 약을 통해서 자기는 약물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을 외현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즉 인간의 내부에 선한 내면이 있다면 선한 얼굴로, 악한 내면이 있다면 악한 얼굴로 뭔가 인간의 인격을 분리시킬 수 있는 약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약물을 그러니까 인에다가 뭔가 염료 같은 걸 넣어가지고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실험을 한 거죠. 자기한테 실험을 해서 먹었더니 처음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약물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하이드라고 하는 젊은이가 돼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괴한 외양에 말라 비틀어진 몸을 하고 있는 그런 하이드라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하이드로서 자기는 거리낄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왜냐? 난 하이드니까. 난 지킬이 아니니까. 즉 지킬 박사로는 하지 못했던 온갖 악행들을 하이드로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드라는 이름으로 방을 빌리고 하이드라는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서는 하이드로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 하고 다니다가 점점 이 하이드로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원래는 낮에는 지킬로 있고 밤에는 하이드로 있고요. 그리고 별로 약물을 먹지 않아도 하이드로 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아주 약물을 먹지 않고도 지킬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지킬로 있으면서 하이드로 변모하기 위해서 약을 먹었어요. 원래는 하이드로 변화하기 위해서 약을 먹은 건데 점점 나쁜 짓을 하고 막 나쁜 짓을 하면서 즐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약을 먹지 않고도 지킬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지 않고 지킬 박사에서 하이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놀라게 돼요. 그리고 더욱더 그래서 이제 지킬이 나 이제 하이드로 바뀌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약물을 먹지 않고 있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약물을 먹지 않고 하이드로 바뀌지 않고 있었는데 점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욕망이 막 쌓이는 거예요. 뭔가 나쁜 짓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나쁜 짓이 너무 하고 싶어갖고 어떡하지 하다가 어느 날 밤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이드로 바뀝니다. 하이드로 바뀌고 나니까 갑자기 풀려난 하이드가 너무 이제 갑자기 나쁜 짓이 하고 싶죠. 그래가지고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만난 커루경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제 커루경을 죽였으니 큰일 났죠. 이제 자기는 이제 지킬로 돌아가야 되는데 살아남으려면 왜냐면 하이드로 있으면 사형당할 테니까 지킬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지킬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약이 없어서. 그래서 그 친구의 레니어를 시켜가지고 약을 가지고 오게 해서 약을 먹어서 이제는 지킬로 돌아갑니다. 즉, 그 이전에는 하이드로 변하기 위해서 약을 먹었다면 이 시점부터는 지킬로 있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돼요. 즉, 약을 먹지 않으면 하이드로 바뀌는 거예요. 약을 먹지 않고 잠을 자면 꿈속에서 나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이드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지킬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약을 먹어야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이드로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가면 당연히 이제 큰일 나니까 이제 사형 당할 테니까. 그래서 계속 약을 먹으면서 얘가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계속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착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막 이렇게 선행을 쌓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존재하는 사람들보다 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오만한 생각을 한 거죠. 그 순간 아무 아픔도 없이 하이드로 바뀌어버려요. 즉 오만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즉 오만하다는 건 나쁜 거죠. 나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하이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킬로 바꿔야 돼요. 지킬로 바뀌기 위해서 이제 점점 더 많은 약을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약이 다 떨어졌어요. 약이 다 떨어져서 이제 새로 약을 만들려고 해요. 새로 약을 만들려고 염료를 주문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약을 원래 만들었던 방식대로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고 밝혀봤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가 처음 실험했었던 염료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즉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염료를 써서는 절대로 그 약물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엔 얘는 좌절합니다. 내가 약을 만들어서 하이드로 바뀔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애초에 내 실험은 실패한 실험이었던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간 실패한 실험이었고, 그런 실패한 실험의 우연의 산물로 자기의 실험이 성공했던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막 좌절하고 있고 더 이상 지킬로 바뀔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 문을 밀고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모든 것을 고백하는 유서를 남긴 채 죽어버린 거예요. 하이드로서 죽은 거죠. 이렇게 모든 상황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지키 박사와 하이드 씨입니다. 자, 이 소설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중성, 그쵸? 착한 부분과 나쁜 부분,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중성을 주제로 한 가장 대표적인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지키 박사는 낮에 나타납니다. 하이드 씨는 밤에 활동합니다. 즉 낮에는 명예와 인격을 알고 도덕적이면서 신사다운 그런 지키 박사로 존재한다면, 밤이 되면 온갖 나쁜 욕망들이 샘솟듯이 쏟아나는 거예요. 나쁜 욕망들이 솟아나면서 그 나쁜 욕망들이 하이드라고 하는 존재로. 왜 하이드가 젊고 왜소하냐면요, 그 지키 박사의 내면에 나쁜 짓을 하고 싶다라는 욕망 자체가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왜소하고 젊은 그런 존재였는데, 나중에 점점 이제 지키 박사의 내면에 나쁜 짓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커지면서 하이드는 점점 커집니다. 하이드는 점점 커지고 점점 더 힘도 세지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것처럼 인간의 내면에는 선과 악이 다 있어요. 뭐 여러분의 내면도 그렇고요. 제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내면이나 제 내면이나 착한 행동을 하고 싶은 욕망과 나쁜 행동을 하고 싶은 욕망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사실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기준선 자체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명확한 선과 악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 경계에 속하는 아주 모호한 지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지키 박사와 하이드 씨의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 인간의 내면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을 만약 명백하게 분리할 수 있다면 그뿐 아니라 단순히 분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외부로 나타낼 수 있다면, 즉 완벽하게 선한 존재의 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의 외형과 완벽하게 나쁜 본성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의 외형을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다면, 즉 내가 현재 선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를 외면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어떨까? 라고 하는 것을 상상으로 구현했다는 데 재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내면에는 선과 악이 동시에 있는데, 만약 제가 굉장히 착한 존재의 본성만을 뽑아내서 어떤 얼굴을 만든다면, 또는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나쁜 본성만을 뽑아내서 외면을 만든다면 그 외면이 어떻게 다르겠는가? 라고 하는 상상이에요. 자, 이건 사실 재밌는 상상이, 인간의 내면은 아무도 못 들여다봐요. 우리의 내면은 우리 고유의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말로 표현하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가 지금 내면에 갖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한다면 어떨까요? 즉 내가 지금 선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 내가 지금 욕망이 나쁜 욕망을 갖고 있는지 선한 욕망을 갖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얼굴로 드러낼 수 있다면,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건 어떨까요? 이런 발상을 좀 이렇게 극단화한 게 사실은 일본 영화 중에 사토라레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물론 이제 만화에서 출발한 거지만 이 만화에서 출발한 사토라레 같은 영화가 그런 거죠. 이 사토라레라고 하는 존재는 내면에서 생각하는 게 들리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얘가 내면에서 생각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내면의 생각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사토라레예요. 즉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리는 거예요. 실제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토라레는 자기 내면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한테 들린다는 걸 몰라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른 척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알면 사토라레가 너무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부끄러울 뿐 아니라 자기 내면의 생각이 들린다는 이유만으로 얘는 제대로 살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른 체 해주는 뭐 그런 얘기예요. 이 영화 상당히 재밌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건데 이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지키 박사와 하이드 씨도 마찬가지예요. 내 내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악한 본성,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악한 생각이 외면으로 나타나서 분리돼서 나타날 수 있다면 어떨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불순물이 섞임으로써 내 실험이 이루어진 거니까 내 실험은 실패했다. 사실은 실험으로 내가 완벽하게 다른 인격을 만들어낸 건 아니고 실험에 우연히 불순물이 섞인 것이니까 실험은 실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실험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왜 인간이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악한 욕망 같은 것들을 외부로 드러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어떨까요? 개개인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 또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여하고 뭔가 검열을 해야 될까요? 내면을 검열하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조지 오웰의 1984라고 하는 소설이잖아요. 조지 오웰의 1984에서는 어느 정도냐면 국가가 개인의 침실을 감시해요. 개인의 침실을 감시해서 얘가 자다가 잠꼬대로라도 국가 욕을 하지 않는지를 감시를 해요. 화장실도 감시해요. 혹시나 화장실에서 얘가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가를 보기 위해서 감시를 해요. 이것처럼 나의 내면을 다른 사람이 들여다본다라는 건 굉장히 끔찍한 디스토피아의 상상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키 박사와 하이드 씨가 보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괴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인간의 과학기술이 혹시나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내는 또는 내 내부에 존재하는 욕망을 가시화함으로써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볼까요? 우리 사회에서 과연 현재 괴물은 누굴까요? 현재 우리가 괴물이라고 얘기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불황자들? 노숙자들? 불황자들? 정신이상자들? 사회적 부적응자들? 그런 사람들이 괴물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의 괴물은 과학자일까요? 학자일까요? 정치가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 사회의 괴물은 혐오스러울까요? 아니면 점잖은 신사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의 괴물은 과연 가시화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과 함께 우리가 지키 박사와 하이드 씨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9세기를 이어서 이제 20세기로 넘어와야겠죠? 20세기 넘어와서 우리 줄 베른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줄 베른의 소설은 굉장히 본 게 많을 거예요. 15소년 표류기라든가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소설들을 썼죠.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19세기의 과학기술 문명이 완벽하게 전면화되고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 인간의 과학적인 진보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보편화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다양한 모험소설을 쓴 사람이 바로 줄 베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줄 베른은 우리가 20세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SF 소설가 또는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을 대표하는 SF 소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줄 베른이 보여줬던 이 상상의 세계는 과학기술에 대한 믿음, 과학기술의 진보에 대한 믿음이 팽배했던 시대입니다.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을 밝힐 수 있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은 더더욱이나 나은 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존재했던 것이고요. 따라서 이 줄 베른의 소설들은 과학기술의 산물을 이용해서 전 세계 곳곳을 또는 지구 전체를 또는 우주까지 누비는 그런 소설들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15소년 표류기나 80일간의 세계일주 얘기했습니다만 그것뿐 아니라 신비한 여행 시리즈에는 달나라로 가는 달나라 탐험이라든가 해저 여행을 하는 해저 이말리 같은 굉장히 많은 중요한 SF 소설들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해저 이말리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왜냐? 해저 이말리는 우리나라에 번역되었던 최초의 SF 소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안되었던 최초의 SF 소설이 줄 베른의 해저 이말리이고요. 요걸 이제 해저 여행 기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안을 했습니다. 이 해저 이말리의 줄거리를 살짝 빨리 얘기해드리면 간단해요. 대서양에 상선들이 계속해서 침몰해요. 이 상선들은 미국의 상선, 영국 상선, 프랑스 상선, 독일 상선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침몰해요. 공격을 받아서 침몰하는 거예요. 왜 침몰하지? 내가 어느 날 상선에 탔는데 역시 침몰해요. 침몰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데 봤더니 잠수함이에요. 네모라고 하는 선장이 이끄는 노틸러스호라고 하는 잠수함에
내가 타게 되는 거예요. 그 잠수함 네모 선장이 이끌어가는 인도인 용병들로 채워져 있는 그 잠수함 이름이 노틸러스호고요. 이 노틸러스호가 자기들의 진로에 있는 그 상선들을 공격함으로써 얘가 이제 계속 상선들이 이제 몰락했던 상선들이 침몰했던 그런 거예요. 이 네모라고 하는 선장은 식민지 출신이에요. 인도의 왕족이에요. 인도 왕족인 식민지 출신의 왕족인데 인도가 멸망한 이후에 즉 인도의 자신의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얘가 발달한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노틸러스호라고 하는 잠수함을 만들어서 곳곳을 바다의 곳곳을 누비면서 말 그대로 해저 2만 리그 밑에 세계를 누비면서 온갖 신비한 모험을 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쥐베른의 해저 2만 리입니다. 뭐 잠수함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쥐베른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기술이고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잠수함 기술이라는 게 없었죠. 잠수함이 현실화되지 않았었는데 쥐베른이 살았던 시기에 상상적으로 어쨌든 이런 잠수함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상상을 가지고 모델화해서 이 노틸러스호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해저 이말리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차 시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